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이랍니다. 남편은 작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 회사에 벌써 30년 가까이 다니고 있답니다. 남편의 성실함과 근면함은 남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죠. 부유하진 않아도 남편이 꼬박 같이 가져다주는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저축해 우리 집도 마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하나 있어요. 다름 아닌 우리 외아들이랍니다. 공부를 잘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놓친 일이 없었어요.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죠. 참,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아들 자랑에 앞서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우리 동서와 관련된 일이라서 이제 시집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남편은 두 형제 중 맞이랍니다. 시동생이 있고 손아래 동서가 있죠. 제가 시집갈 당시 시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남편이 취직을 해서 그래도 끼니는 때우게 됐었지만 우리는 간신히 방 한 칸을 얻어서 살림을 시작해야 했었죠. 그런데 시동생이 시쳇말로 하면 장가를 잘 갔답니다. 동선의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시동생이 동서의 친정아버지, 즉 시동생의 장인이 되는 분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좀 만지게 되었고 따라서 시집의 형편이 좀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럭저럭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정도가 되었죠. 시동생은 완전히 처가에 매여 있었고 동서에게는 입안에 혀처럼 굴었답니다. 그리고 가정에 지극히 충실하게 처신했고요. 동서는 자신의 친정이 부유하고 시동생이 자신의 아버지 사업체에서 일해서 시집을 돕는 것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은근히 유세를 떨었답니다. 우선 시집에서 치르는 제사나 명절 등 시집의 행사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시집에 와서 며칠을 고생하는 저와는 달리 동서는 그것을 두툼한 돈봉투로 대신하더군요. 시부모님들께 돈봉투를 내밀고 세상의 최고의 효부라도 된 듯 아양을 떨더라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이 돈 가지고 이번엔 어디 온천에라도 다녀오세요. 다음번엔 제주도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시부모 옆에 딱 붙어 앉아서 호맹맹이 소리를 내가며 하는 짓이 가관이었어요. 워낙 가난하게 사셨던 탓에 시부모는 그 돈봉투가 못내 반가웠나 봐요. 그래, 네가 효부다 효부야. 온천 가야지 암. 우리 둘째 며느리를 아주 잘 봤어. 얘 큰애야. 여기 과일하고 마실 것 좀 드려라. 나와서 일을 도우라고 해도 잠깐 나와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시부모가 있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자그마치 10년을 그렇게 살았네요. 혼자 일하는 게 너무 억울했지만 동서가 시부모 용돈 쥐어주는 것을 어찌 막을 도리가 없으니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허리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파스를 붙였는데 잠시뿐이었고요. 아무래도 동서를 좀 손봐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해 추석 명절에 뜻밖의 일이 생겼죠. 그래서 동서가 매니큐어를 곱게 칠한 그 손을 물에 담글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재수가 좋아서 그랬는지 길에서 넘어져 오른손을 짚으면서 제 손목이 골절되었죠. 추석을 며칠 남기지 않았을 때 일이었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으니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결국은 그 얌체 동서가 독박을 쓰고 일을 혼자 다 하게 되었죠. 시부모는 오히려 저에게 핀잔을 주더군요. 조심성이 없어가지고서는 원. 평상시에 성질이 급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명절날 아주 편하게 쉬게 되었구나. 아이고 맏며느리라는 애가 그러고 있으니 차례상이나 제대로 차려질지 걱정이로구나. 시어머니 말씀대로 차례상은 엉망이었어요. 동서는 일이라고는 도무지 해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게 일을 하는지 부엌에서 계속해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야, 아 뜨거! 등등 무슨 어드벤처 영화 같았죠. 그렇게 그 명절이 동서에게는 진탕 고생을 하는 명절이 되었어요. 동서는 손목에 깁스를 하고 앉아
입으로만 일을 감독하는 저를 아래 위로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주 많이 고소해하고 있었어요. 동서는 혼자 그 일을 다 하면서 짜증이 날 때마다 시동생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더군요. 시동생이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시동생의 입장은 비록 이랬지만 시부모는 아들에게서 오는 넉넉한 생활비에 대단히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그리고 때때로 올 때마다 동서가 가져다주는 돈봉투에도 감동하는 것 같았죠. 시부모는 둘째네와 비교해서 저와 남편을 무시하기도 했답니다. 남편도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집에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어요. 시부모가 볼 때는 적은 돈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큰 돈이었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고마워했었죠. 하지만 시동생이 보내는 생활비를 받아보더니 이제는 우리가 보내는 것은 우스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부모의 태도가 더 우스웠죠. 도대체 자식을 돈 많이 가져다주는 순서로 평가하는 부모라니요. 그냥 워낙 가난하게 살다가 돈이 생기니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로 했죠. 어쨌든 날짜가 흐르고 다음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이번에는 제가 집안 화장실에서 넘어져 세면대에 쇄골을 부딪혔어요. 쇄골 골절이 되면서 손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답니다. 또 그 많은 명절일을 동서 혼자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동서는 정말 이래저래 얌체였어요. 혼자 일을 하게 되니까 시부모한테 돈봉투를 주지 않는 것이었죠. 시부모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자연히 저한테 쏠렸답니다. 아마 동서가 내심 생각한 것이 이것이었을 거예요. 그 명절도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사실 2번 다 제가 동서에게 시집살이의 맛을 좀 보여주자고 꾸민 일이었어요. 살짝 다치긴 했지만 약만 처방받았고 깁스는 일부러 구해서 쓴 거였고요. 2번 다 가짜 깁스를 하고 일부러 꼼짝하지 않았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소해서 계속 웃음이 나더라니까요. 2번을 더 위경련이 생겼다는 둥 해서 그런 식으로 명절을 나고 나니까 동서도 머리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두툼한 돈봉투가 오지 않으니까 시부모가 동서에게도 어느새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동서가 시부모에게 다시 돈을 드리더군요. 그러고는 돈으로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는 것이었죠. 시부모는 돈이 생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집안의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음식을 사다가 놓는다고 해도 별 잔소리를 하지 않을 것 같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시부모가 참 안타까웠어요. 어머님, 아버님,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많아요. 제삿날하고 명절날은 어머니, 아버님이 동서한테 용돈을 버시는 날이 아니잖아요. 후손이 조상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다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런 일을 어떻게 돈으로 할 수 있겠어요? 정성 가득한 마음을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만일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낼 때 우리 2 며느리가 다 손을 떼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음식을 사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제사상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아무 대답을 못하더군요. 하지만 동서가 내미는 적지 않은 용돈의 재미를 잊을 수는 없었던가 봐요. 이제는 시부모까지 저와 남편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했죠. 이건 마지가 해야 할 일을 둘째네가 다 하고 있으니 말이다. 마지하고 둘째가 바뀌었어. 마지가 이만큼 우리한테 해줬어 봐라.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한 살림 꾸려가는 게 그렇게 빠듯해서야 원. 그런데 저는 남편한테 불만이 없었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다닌 직장에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었어요. 지각 1번, 결근 1번 없이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당연히 승진도 쭉쭉 해서 월급도 많이 올라갔죠. 월급이 늘어나는 만큼 시부모의 생활비도 올려드렸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 고마웠답니다.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업을 한다 뭐다 해서 돈만 날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그 회사에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남편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저나 아이 듣는 곳에서 불평을 하는 일이 없었어요. 야근이다 주말 근무다 해서 일도 많은 회사였죠. 피곤하고 지칠만 한데도 남편은 한 우물을 파는 것이었죠. 우직하리만큼 성실한 남편에 착한 성품에 공부까지 잘하는 아들에 모두 제 마음에 쏙 드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가 아무리 둘째네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무시를 해도 저는 주눅 들지 않았답니다. 그네 너는 좀 더 돈 많이 준다는 다른 회사나 사업은 생각이 없는 거냐? 도대체 그 별로 전망이 밝지도 않은 회사에 왜 그렇게 주구장창 붙어 있는 게야? 아버지, 회사가 규모는 작지만 오래갈 회사예요. 그만큼 경영이 튼실하고 빚도 많지 않은 알짜배기예요. 모르긴 몰라도 평생 직장이 될 거예요. 비록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요. 사내로 태어났으면 한번 그게 성공해 보아야겠다는 생각도 해야지. 그저 쥐꼬리만한 월급 매달 준다고 거기에 일생을 걸어? 사내가 그렇게 배포가 없어서 어떡하겠냐? 거기다가 말이다. 그 며느라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만 둘째네를 봐라. 처가 잘 만나서 돈만 잘 벌지 않니? 이건 맏아들 처가에서 보내는 것이라고는 매번 흙 묻은 농산물 뿐이니 말이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분명히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죠. 우리 친정은 시골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정성 들여 농사지은 무공의 식재료들을 서울로 자주 올려보내주셨죠. 시댁에도 매번 그렇게 서울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식재료들을 보내시곤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흙 묻은 농산물뿐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화가 좀 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 식재료들은 서울에서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못 구하는 무공의 천연식품들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특별히 최고로 좋은 것들만 골라서 보내신 거라고요. 1년을 꼬박 지으신 농사예요. 거기 들어간 정성이 얼마인데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가 있나요? 누가 뭐라고 그랬니? 그저 사위한테 한몫 크게 도와주시는 처가도 많다. 그런 얘기였지. 그 며느라이 네가 왜 그렇게 발칵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당당하게 말했어요. 자꾸 전망도 없는 작은 회사라고 뭐라고 하시는데요. 명훈 아빠 돈 문제 가지고 제 속 썩인 일 단 한 번도 없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요. 일원 한 푼 빼지 않고 월급 봉투 다 가져다 줘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집도 샀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맏손자 영훈이 보세요. 얼마나 속이 깊고 공부까지 잘하는 아이인데요. 그런 아들, 손자가 기특하지 않으세요? 할 말이 없으면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우리 시부모의 습관이었어요. 이런 저의 말에 또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슬쩍 꼬집으며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을 전하기에 말을 끊었죠. 동서는 세월이 지나도 얌체짓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시부모가 사실 동서의 그런 행동을 부추겼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이게 9번이나 쳐서 숙성시킨 인삼인데요. 거기다가 꿀을 재워서 먹기도 아주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드시기에도 편하시죠? 아버님 요즘 기력이 좀 떨어지셨다면서요. 옆에 두고 하루에 3~4번씩 드세요. 떨어지면 제가 또 사다 드릴게요. 아유, 그놈의 코맹맹이 소리. 정말 듣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바로 그 타임에 들고 들어간 밥상을 그만 제가 엎고 말았어요. 상 위에 있던 음식들이 동서한테 다 쏟아졌죠. 형님, 도대체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형님이 물어주실 거예요. 이 물건 한국에 단 5벌밖에 안 들어온 옷이라고요. 다시 구할 수도 없는 옷이에요. 명절 지내러 시집에 오는 며느리가 그런 옷을 입고 오면 쓰나. 몸빼 바지까지는 아니어도 일하기 편한 복장이면 되는 것이지. 명절 한번 지내고 나면 티셔츠에 기름 냄새가 배서 빨아도 안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영훈 아빠 입던 옛날 티셔츠 입고 와서 빨지 않고 버리기도 하거든. 동서, 그러니까 명절날에는 시집에 오는 며느리답게 입고 와. 패션쇼 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 동서가 소리소리 지르며 옷에 묻은 얼룩들을 닦아내기 바빴어요. 그게 그런다고 닦아지나요? 나중에 드라이클리닝 갖다 주라고 하고
제가 티셔츠와 바지 여분으로 가져온 것이 있으니 주겠다고 했죠. 저의 이 말에 동서가 더 열받아 하더라고요. 동서가 약이 올라 방방 뜨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통쾌하던죠. 사실 제가 짐짓 동서 쪽으로 상을 기울여 엎었었거든요. 약이 단단히 오른 동서가 저를 칠 듯이 대들었고 시부모도 동서의 편을 들었죠. 너는 아무튼 조심성 없기로는 세계의 최고로구나. 길거리에서 넘어지고 집안에서 넘어지고 이제는 상까지 없고 집안의 가스불은 제대로 잠그고 다니니? 집에 불 내지 않을까 걱정이로구나. 아무튼 이 동서와 저는 세월이 지나도 친해질 기미가 없었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동서의 얌체짓에 복수를 해주고 있었죠. 동서는 동서대로 여전히 돈을 앞세워 시부모의 환심을 사면서 시부모가 우리 집과 동서네를 비교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도 노골적으로 내지는 은근히 우리를 무시했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무기로 우리를 무시하면서도 동서가 한 가지 우리 집에 열등감을 가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 대한 문제였답니다. 동서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었어요. 아들은 변호사를 만들고 딸은 피아노를 시키겠다나요? 그런데 변호사를 만들겠다는 아들아이가 공부에는 영 뜻이 없었어요. 이 아이한테 제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물었었나 봐요. 군아버지, 저는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처럼 프리미어리그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피아노를 시키겠다는 딸아이의 취미도 다른 데 있었습니다. 왜 머리도 길고 옷도 정교한 인형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머리를 다듬고 옷을 갈아입히고 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 어찌나 예쁘게 만들어 놓는지 감탄을 뱉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손재주가 어찌나 좋은지 한 번은 명절날 제 머리 고무줄이 끊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자 어디선가 나무젓가락을 하나 구해오더니 그것을 비녀처럼 사용해서 예쁜 올림머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코디네이터나 스타일링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 아이였죠. 큰 조카인 아들아이는 공부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딸아이에게도 아무리 좋은 선생을 붙여보아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답니다. 저희 남편이 그게 참 안타까워 보였는지 서방님에게 한번 말을 꺼냈더라고요.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말이에요. 세훈이한테 어쩌다 물어봤는데 축구가 좋다고 하더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신도나고 잘할 수 있는 거지. 요즘 축구 선수 얼마나 좋으냐. 옛날에야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니? 하고 싶다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야. 형, 세훈이가 나한테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제 말은 먹히지도 않는다는 거 형도 잘 알잖아요. 애들 교육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애들 엄마가 완전히 꽉 쥐고 있다니까요. 변호사, 피아니스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키고 있는걸요. 아이들의 형편이 이러니 동서가 당연히 공부 잘하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웠죠. 아유, 우리 세훈이도 사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아이예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머리는 최고로 좋은 아이라고요. 조금만 노력하게 도와주면 최고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훈이 정도 성적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누가 물어봤나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굳이 말을 붙이면서 조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죠. 사실 우리나라 엄마들의 공통적인 믿음, 아니 착각, 아시죠?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 형편의 아이에게 과외 선생을 붙이거나 비싼 학원에 보낼 수는 없었죠. 하지만 아이는 그런 것 없이도 자신의 노력으로 공부를 잘했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단칸방에 살던 때였어요. 단칸방에 상 하나를 펴놓고 공부를 하면서도 1등을 놓치지 않았죠. 대학교도 평소에 원하던 좋은 대학교에 한 번에 합격했답니다. 아빠, 조금만 더 일하세요. 제가 졸업하고 나면 아빠 집에서 쉬실 수 있게 돈 많이 벌어올게요. 엄마도 매일 장부 펴놓고 계산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저 자신 있어요.
아들의 이런 말에 우리 부부는 콧등이 시큰해졌답니다. 동서는 아들을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몇 년을 방에 틀어박혀서 고시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학교 레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학점도 좋아야 하고 영어 성적도 뛰어나야 한다죠. 그리고 법학 적성 시험이라나 뭐라나 아무튼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뛰어나야 잘 볼 수 있다는 시험까지 통과해서 로스쿨에 가야 한다죠. 그렇지만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아이가 무슨 이런 공부에 재미를 붙이겠어요?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매달려야 하는 조카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결국 큰 조카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간신히 입학했고 작은 조카인 딸애는 대학엔 가기 싫으니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대요. 동서가 펄펄 뛰며 반대한 것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였어요. 동서는 어쨌든 이래저래 저와는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렇게 우리 두 동서가 개와 고양이처럼 지내는 가운데 세월이 무심하게 흘렀죠. 아이들도 이제 장성했고요. 우리 영훈이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어요. 연봉 수준도 한국에서 3위 안에 드는 기업이라고 하더군요. 입사한 지 1년 만에 아들이 첫 자동차를 샀어요. 기념으로 제 아버지 회사에 가서 모시고 퇴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까지 동승했죠. 사실 남편은 평생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답니다. 오늘은 아들이 운전하는 차로 퇴근하게 생겼네요. 일부러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갔어요. 놀래켜줄 생각이었죠. 아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둘 다 왔어? 영훈이 너 차 뽑았다고 하더니 벌써 나왔니? 오늘 우리 아들 덕에 지하철 안 타고 퇴근 한번 편하게 해보자꾸나. 아들은 나온 김에 여기저기 드라이브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강남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차가 좀 막히긴 했지만 아들이 산 첫 차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정말 기분이 최고였답니다. 잠깐만요. 저 앞으로 작은아버지가 지나가신 것 같은데요. 제가 틀림없이 봤어요. 작은 엄마하고 같이 나오셨나 봐요. 전화해보세요. 근처에 계신 김에 제가 저녁 대접 같이 하게요.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으며 영훈이가 가까이서 두 사람을 본 것 같으니 저녁을 산다고 했죠. 형, 영훈이가 잘못 봤나 봐요. 저 오늘 강남에 간 일 없는데요. 집사람한테 전화 걸어보세요. 집에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아들이 비슷한 사람을 착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라는데 굳이 동서한테 전화를 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 식구끼리 근처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와서까지 계속 자기가 본 사람이 작은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정말 틀림없이 작은아버지였어요.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었는데요. 숙모는 길 안쪽에 계셔서 잘 못 봤고 작은아버지는 확실히 본걸요. 쇼핑 가방을 많이 메고 계시던데요. 숙모하고 쇼핑이라도 나오신 것 같던데. 제 눈이 틀림없어요. 눈까지 마주쳤는걸요. 다음번에 동서와 어찌저찌해서 통화가 되었을 때 이 일을 말해주었죠. 동서도 자신은 그날 강남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잘못 본 것이 틀림없었죠. 어머나, 영훈이가 이제 차를 샀다고요? 우리 애들은 20살 될 때 차 한 대씩 다 뽑아줘서 능숙하게 운전해요. 영훈이더러 운전 조심하라고 하세요. 운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사고가 많이 난다니까요.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우리 동서였어요. 도무지 구제불능이었죠. 저는 이제 동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은 경지에 이르러 있었답니다. 알았네. 조심하라고 할게. 처음이니까 알아서 조심할 테지만 말이야. 걱정해줘 고맙네. 아들이 받는 연봉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연봉을 많이 주는 것이 결코 공짜는 아니더군요. 야근도 많았고 출장도 잦았어요. 일에 파묻혀 사는 아들이 걱정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결혼할 나이였죠. 저렇게 일만 하다가 언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의 나이가 홍기가 들어서면서 슬슬 걱정이 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곧 무슨 소식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드디어 아들이 정말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가 생겼다는 것이었죠. 우리 두 내외는 정말 뛸 듯이 기뻤답니다. 아들처럼 인류 기업은 아니지만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아가씨라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설명하는 그 아가씨의 집안 상황이 좀 마음에 걸릴 만한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이 헤어지셨다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딸만 바라보고 사셨대요. 사별한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한 것이라니 마음에 걸렸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인즉 그 아가씨의 어머니가 곧 재혼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래 전부터 만나온 사람이었지만 딸이 어릴 때 재혼을 하게 되면 상처가 될 것 같아 차라리 성장해서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죠. 이 아가씨가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말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그 아가씨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참 예쁜 아이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조심해가며 집안 상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찍 헤어지셨지만 새아버지 되실 분은 어머니가 워낙 오래전부터 만나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미련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새아버지 되실 분이 하는 사업이 잘 되어 부유하신 분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사업은 결국 제 아들이 물려받을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은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았겠다 싶었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동서를 보는 것 같았고 그 집에 매여 사는 시동생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다 동서 때문에 돈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학질을 뗀 저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감이 묻지도 않은 새아버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니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남편이 유쾌하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아, 그래? 잘 됐구먼. 어머니께도 그동안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셨을 테니까. 그러면 이번 결혼에도 그분이 혼주석에 앉으실 건가? 며느리감이 그럴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 전에 어머니가 먼저 결혼을 하실 것인지 제가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새아버지 되실 분이 사업상 정리를 하셔야 할 일이 많아서 그 정리가 끝나야 어머니와 재혼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제 마음에 그다지 흡족한 대답이 아니었죠. 결혼 전이라면 그냥 남자친구인데 혼주석에 앉다뇨. 썩 내키는 혼처는 아니었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그쪽 집안 사정이 그렇다 해도 무조건 말릴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집안 형편이 평범하지 않은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시부모에게 전화를 했죠. 시부모도 당연히 맏손주의 결혼에 관심이 컸기에 며느리감을 만나본 일을 전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 걱정거리에 대해서도 말했죠. 저처럼 며느리감의 성장 과정과 집안 환경에 대한 걱정이 크더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동서의 귀에 안 들어갔을 리가 없었죠. 어머나, 형님, 영훈이가 그 집 사업을 물려받는다면서요? 아주버님은 처가에서 받은 게 없으신데 영훈이는 그래도 아이가 똑똑하니 경제력 있는 장인을 만난 모양이네요. 아, 참, 장인이 아니라 장모의 남자친구라고 했던가요? 아유, 좋은 집안하고 혼사가 되었어야 했는데 사실 신랑 하나 똑똑하다고 좋은 집안하고 사돈 맺기가 쉽지는 않아요. 신랑의 집안이 좋아야지 좋은 집안하고 사돈이 되죠. 이 말에 제가 발끈해버리고 말았죠. 나는 우리 집안이 안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우리 영훈이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애야. 그리고 영훈 아버지는 남의 신세 지지 않고 일확천금 바라는 일 없이 세상에서 제일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 우리 친정에서는 영훈 아버지를 최고의 사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말이야. 나는 사실 서방님이 처가에 매여서 자신의 의견 한번 제대로 말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더 안 돼 보였네. 동서가 이 말에 또 따박같이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세훈 아빠를 종 대하듯이 했단 말인가요? 지금 하신 말씀은 그렇게 들리네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형님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말이에요.
말씀을 참 함부로 하세요. 제 속이 얼마나 긁혔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을 함부로 해? 그게 아랫사람이 손윗사람한테 쓸 표현인가? 자네야말로 시집와서 돈봉투 뿌린 것 말고는 한 일이 뭔가? 하다못해 제사상 하나, 차례상 하나를 제대로 차려본 일이 없는 사람 아닌가 말이야. 그날은 이렇게 동서를 따끔하게 야단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아주 나를 받은 사람 마냥 신이 났더라고요. 영훈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그런 혼처를 만나게 되었다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늘 그랬듯 주눅 들지 않았답니다. 우리 아들이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을 일단 믿는다고 했죠. 그리고 결혼은 상대방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시킬 것이라고 했어요. 동서가 이렇게 신이 나 있는 사이에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새아버지 될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죠. 아들의 말로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장기 출장이 잦아서 말만 들었지 아들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콕 집어서 물었어요. 설마 그 아버지 될 사람이 크게 사업을 한다니까 네 숙부처럼 그 집에 묶여서 그렇게 살 생각은 아니겠지? 라고요. 아들이 웃더라고요. 아들의 꿈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적어도 임원급 이상으로 승진한 다음에 은퇴를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장인의 사업을 물려받든 다른 사업을 하든 생각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답니다. 천금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아들이 시동생처럼 사는 것은 정말 싫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상견례 날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아들의 말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실질적인 혼주가 될 사람이었기에 며느리감의 새아버지가 될 사람도 상견례장에 올 것이라고 했죠.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아직 안사돈과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바깥사돈 역할을 한다뇨. 제대로 하자면 안사돈 한 분이니 저만 상견례에 나가고 나중에 안사돈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다 같이 만나는 것이 경우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장기 출장이 잦았기에 우리 아들의 얼굴도 못 보았다니 겸사겸사 상견례에 나와서 우리와 인사도 하고 아들의 얼굴도 보겠다는 것이었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남자 쪽이니 우리가 먼저 나가 있는 것이 예의겠죠. 그래서 서둘러서 30분 정도나 일찍 상견례장에 도착했답니다. 30분이 흐르고 약속한 시간에서 약 5분 정도 전에 안사돈과 바깥사돈 될 분, 그리고 며느리감이 상견례장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상견례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상견례장은 발칵 뒤집혔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형, 영훈아, 어떻게 여길... 저는 정말 다리가 휘청할 정도로 어지럼증까지 느꼈어요.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여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이 네 새아버지가 될 분이 정말 맞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말씀들인가요? 작은아버지라뇨? 우리 새아버지 될 분이 어떻게 영훈 씨 작은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뭔가 잘못된 일일 거예요. 며느리감은 그래도 정신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예 정신이 혼미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아들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더군요. 여기 이분은 분명히 우리 작은 아버지셔. 그리고 네 새아버지 될 분이 맞다고 네가 분명히 확인했고, 그리고 장모님과 만난 지도 한참 됐다면서. 그렇다면 상황은 분명하네. 작은아버지, 이제 작은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동생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우물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고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겠는지 일어서서 도망을 치듯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죠. 그러고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안사돈에게 물었어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 사람이 가정이 있는 사람인 걸 알고 만나셨나요? 아니면 가정이 있는지 모르고 속아서 만나셨나요?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꼭 들어야겠습니다. 안 싸돈 될 사람이 말이 없더군요. 말이 없었지만 저는 그 묵언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적어도 안 싸돈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결혼을 급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다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제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예비 며느리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이 되었고 아들과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서로 대화 없이 천장만 보고 앉아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이 어색한 침묵을 깼죠. 형님, 그 대단한 사돈댁하고는 상견례 잘 끝내셨어요? 어머나, 그러면 이제 영훈이도 회사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겠네요. 장인 될 분이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우리 세훈 아빠처럼 편하게 집안일만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 내가 지금은 자네에게 할 말을 다 정리하지 못한 상태야. 내가 조금 있다가 아니면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를 걸 테니 말이야. 전화는 꼭 할 거네. 해야 할 얘기가 있거든. 그때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전화를 끊자 이어서 아들이 말하더군요. 자신의 결혼 문제와는 별도로 이 이야기는 작은 어머니한테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도 아들의 의견에 찬성했답니다. 결코 동서를 놀리거나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 동서네 집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들의 의견에 찬성한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들은 말이 있었죠. 곧 동선의 아버지가 시작하시고 일구신 사업체의 명의까지 시동생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는 경영만 했거든요. 정말로 우리 시동생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결혼 전에 시동생의 모습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일하기 싫어하고 나태한 사람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인물이 좋으신 분이었죠. 그 인물을 빼닮아 젊은 시절에 정말 여러 여자 울리던 사람이었답니다. 아들이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정리하겠다고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물러가더군요. 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졌어요. 결국 아들이 이틀 정도를 고민하고 나서 우리에게 계획을 이야기하더군요. 아들은 우선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던 아가씨와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은 더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그쪽에서 망설이는 것 같더니 그러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시내의 모처로 두 사람을 불러냈죠. 그리고 아들은 정말 작은 어머니를 속이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하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결혼 문제 때문에 작은 어머니와 의논할 것이 있으니 작은 어머니만 나오라고 했죠. 동서야 보나마나 가뜩이나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더 비아냥거려주고 싶어 했겠죠. 동서가 얼른 조카인 제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만든 주범인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더군요.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동생이 이 세상 모든 것에서 도망치지 않는 이상 회사나 집 밖에 있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아들이 작은아버지를 찾아내어 누가 모여있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장소로 차에 태워 데리고 왔어요. 이제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모인 셈이었죠. 여기가 도대체 무슨 자리인가요, 형님? 저는 형님만 계실 줄 알고 나왔는데 저 두 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네요. 혹시 며느님 되실 분하고 안싸돈 되실 분이세요? 그리고 곧이어 들어오는 시동생을 보고 동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동생은 모든 사람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기겁을 하더군요. 예비 안싸돈을 다그쳐 언제 시동생을 처음 만났는지 물었어요. 20년 가까이 됐어요. 저 아이가 아직 어릴 때니까요. 이 사람이 늘 이혼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그 집안의 머슴처럼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되면 이혼할 것이라고 했었고 요즘 들어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결혼하려고 했었어요. 눈치 빠른 동서가 이 이야기의 내용을 캐치한 것 같더군요.
잠시 얼이 빠진 듯 했던 동서가 시동생을 다그쳤어요. 당신 결국 돈을 보고 나하고 결혼한 거였어. 그 긴 시간을 참 잘도 버텼네요. 더군다나 20년간이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이 여자하고 합치고 싶어서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하고도 꼭 돈이 있어야 합칠 수 있었던가 보네. 요즘 와서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자칫하면 모르고 명의를 넘길 뻔했어요. 내 선택은 분명해요. 당신의 생각을 안 이상 이혼할 거예요. 형님의 안싸돈 되시는 분, 이제 선택은 당신만 하시면 되겠네요. 돈을 보고 결혼한 시동생과 돈을 그토록 좋아하며 돈을 앞세워 살아온 동서의 콜라보라고밖에 할 말이 없더군요. 안싸돈 될 뻔했던 사람의 선택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왜일까요? 아들이 곧이어 파혼을 선언하더군요. 사돈 될 뻔했던 사람과 며느리 될 뻔했던 사람이 먼저 자리를 뜨고 시동생이 또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죠. 동서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사람들이 나가버리자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다투며 지낸 동서였지만 어쨌든 가족이었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거야, 동서. 동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돈, 그것 때문에 평생을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해보길 바래. 서방님은 원래 일하기도 싫어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향이 큰 사람이었지. 그런 사람이 그래도 결혼해서 장인 아래에 잘 붙어있다고 생각했었어. 돈에 팔려간 결혼,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한 결혼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를 이제 알았으리라고 생각해. 그렇게 허망한 돈을 믿고 시집에 대한 도리까지 돈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잘못된 인성을 고치지 않으면 돈은 아마도 동서를 계속 속이고 말 거네. 동서가 이미 이혼을 선언했고 아들도 파혼을 선언한 마당이었어요. 시동생이 이혼만은 못하겠다며 매달렸다는군요. 하지만 동서는 매몰차게 이혼을 진행했다죠.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동생의 내연녀, 즉 며느리가 될 뻔했던 아이의 엄마는 시동생을 버렸다죠. 시동생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랬던 것 같더군요. 동서가 우리 가족에게 남이 되는 날 시부모에게 큰 절을 한번 올리고 떠나더군요. 형님 말씀대로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이 결국 제 발등을 찧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겠네요. 형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이 말을 끝으로 동서는 우리 가족에게서 멀어져 갔답니다. 평생을 개와 고양이처럼 다투며 살았지만 그렇게 떠나는 동서의 뒷모습을 보니 아주 살짝 눈물이 나더군요. 제일 큰 걱정은 아들이 받았을 상처였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회사와 집을 왔다 갔다 하더군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는답니다. 공부를 잘했지만 책상에만 붙어있는 샌님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강한 아이랍니다. 그리고 곧 진정한 아들의 인연이 어디선가 나타나겠죠. 그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우리 내외는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와 동서의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